자, 2장의 개혁과 기관 형성. 자, 이 점은 사실 출제는 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거의 별표가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아니에요. 사실 뭐 D급 5년 6년에 한 문제씩 나올까 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시험은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 아니야. 무조건 남들보다는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제가 나올 기현성 있는 파트, 그걸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혁이란 말은 뭘까? 현재보다 나은 상태, 그걸 바람직한 상태라고 그러죠. 쪽으로 조직이나 인간을 변동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의의 두 번째 줄 밑줄 친 거 보자.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동 과정을 개혁이라 한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 두시고. 유사형은 시험 잘 나옵니다. 넘겨서 특성에서 사실 특성도 출제는 전 없는데, 자, 제가 좀 전에 개혁은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동 과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바람직한 상태는 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조직이 가고자 하는 이정표 아니야. 바람직한 상태. 이게 뭐야? 목표죠. 자, 그리고 개혁할 때는 개혁의 주체에 의도가 있어 없어? 있죠. 그 의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가치. 그래서 목표 지향성과 가치 지향성이란 말이 나왔나? 나왔죠. 1번 나왔고. 개혁은 아까 변동 과정이니까 움직이는 동태성이고, 개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행동이란 매체가 필요하겠죠. 자, 개혁할 때는 기득권층의 권한을 침해하다 보니까 저항이 수반될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상황하에서의 변화란 말은 뭐야? 시민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 표현이에요. 자, 포괄적 연계성은 뭘 의미할까? 공무원의 가치관 태도를 바꿨다.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절차, 정책, 또 국민의 가치관 태도, 환경까지도 연계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6번, 7번. 넘쳐먹고 내려서 개혁의 목표 나온 거 보세요. 자, 목표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지 마지막 한번 읽어봐. 자, 그럼 문제를 내볼게. 다음 주에 행정개혁의 목표가 아닌 것. 1번 행정의 민주성 제고, 2번 행정의 능률성 향상, 3번 기구 개편. 몇 번? 기구 개편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야. 개혁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기구 개편 X라고 적어놔.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개혁의 필요성 발생 계기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개혁의 접근 방법 나온 거 보세요. 677페이지 접근 방법. 자, 교재, 관리기술, 구조기구, 그 다음에 인간관계 다 결합한 종합적인 접근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관리기술을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주로 과학적인 관리기법 밑줄, 그리고 밑줄 업무 수행의 과정에 중점을 둬. 그래서 과정 중심이야. 과학적인 관리기법은 관리기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야. 행정이 수행되는 과정 또는 절차에 중점을 둬. 관리 방법이나 기술, 동그라미, 도구도 동그라미. 새로운 컴퓨터 행정 장비를 도입했다. 그것도 관리 기술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뭐 관리 방법 기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미리 쳐놓고 적어봐. OR SA라고 적어놔. 자, 우리 SA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시스템 어널리시스에서 체제 분석 배워서 안 배웠어? 이거 배운 거 기억나? 이거 배웠잖아. 정책학을 배울 때.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다 배워.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이게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관리 기술 대표하는 거예요. 거기 6번에 보시면은 6번에 봐봐. 5월 체제 분석 체제 분석 SA야. 그래서 EDPS는 뭐예요, 여러분들? EDPS. 음담 패설이야, 뭐야? EDPS.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쉽게 전자계산기야. 서령은 전자계산기를 도입했다. 장비 아니야, 장비, 도구. 됐죠? 그게 핵심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핵심. 됐어요?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구조기구. 구조기구적 접근을 원리적 접근이라고 얘기하고 맨 앞에 전통적 행정, 전통적 조직에서 특히 중시한 게 구조기구야. 자, 현재 보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행정의 3대 변수 해가지고 구조, 인간, 환경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죠. 그래서 이 구조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구조 중심의 연구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그리고 처음 나오신 분들 보자. 30대 이전까지는 우리는 전통적 행정이라고 그래. 뭐란다? 전통적 행정, 고전적 행정이라고 그래. 이때는 구조를 중심, 어떠한 구조가 조직의 능률을 제고하는지에 초점을 둔 거야. 그래서 구조를 대표하는 것은 기구 개편하는 것들, 영업 일과 이과 통합하는 것들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보세요. 일과 이과를 통합하면은 기능 중복이 제고가 돼야 안 돼. 그래서 기능 중복의 제고도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일본의 공식적 구조에 역점을 둔 전통적 접근. 2번 나온 거 보자. 거기 기능 중복의 제거란 말 나와 안 나와? 저 밑줄 쳐놓으세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는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총무과, 영업과 이거 다 구조에 들어가는 거야. 업무가 있어. 업무를 뚝 잘랐어. 요거 담당하는 거 총무과, 요거 담당하는 영업과, 구조가 탄생이 안 해. 하죠. 내가 지금 업무를 어떻게? 뚝 잘랐다. 적절한 업무의 배분은 다 구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3번에 행정사무 업무의 적절한 배분. 업무를 배분하면 이해 근거에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설정이 돼야 돼. 권한과 책임이 명료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6번에 밑줄. 통설보험의 원리, 명령통일, 계층제 수정의 원리. 이거 기억나? 공부하신 분들. 거기다 화살표 놓고 조직의 제원리라고 적어놔. 조직의 제원리.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울 거야. 자, 제가 30년대 이전까지를 말했어요. 고전, 전통적 행정학. 이때는 여러분들 구조를 연구했고, 그 다음에 능률성이란 말,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얘기해보자. 비용은 좀 덜 투입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면 기업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야 해. 하잖아. 이게 능률이야.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이 능률성 자체를 최고의 행정의 이념, 가치로 파악했어. 그러면 능률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영어과 총무과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직권적 구조가 좋으냐 분권적 구조가 좋으냐, 막 그런 걸 연구한 거야. 그래서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 이 최적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준칙. 이걸 뭐라 그래야? 조직의 제원리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지금 계층제 만들고 명령통일 만들고 통설보위 만들고 나중에 배워.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제원리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걸 원리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접근? 앞에 지 봐봐. 앞에 제목 옆에 구조기구 옆에 뭐로나 원리적 접근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조직의 제원리 때 학습을 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가지고 가.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제가 30년대 이전까지를 전통이라 했어요. 현대라 했어요. 잘했어요. 두 번째. 전통적 행정에서 가장 중시한 행정의 이념 가치는 1번 능률성, 2번 민주성. 능률성. 좀 전에 했죠. 능률성. 이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준칙, 계층제, 이거야말로 이런 조직이야말로 능률을 구현하는 최적의 조직 구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봐봐. 계원은 계장한테 명령받고 계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사장한테. 이게 명령통일이야. 이걸 잘 준수하면 조직의 능률은 극대화된다 안 된다?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고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까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그래 하고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만 정리. 알았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쌍거로 3번에 인간적 접근 나온 거야. 인간관계 행태, 인간관계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켜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번의 별표에도 조직발전 기법이란 말 나왔는데 그러다 영어로 이렇게 적어놔. OD라고 적어놔.
OD. 우리 공부하신 분들 Organization Development 배웠어 안 배웠어? 가부성 훈련 제가 MT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자, 우리 여기 보자. 처음 오시는 분들 대학교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신입생 호텔이든가 MT 가면은 선배하고 술 처먹어 안 처먹어? 술을 마셔 처먹어. 이 처먹잖아. 그잖아. 그럼 여러분들 술 먹으면 사람이 원숭이가 됐다가 개가 됐다가 사자가 됐다가 막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서로 싸움질 해야 하네. 하다가 다음날 서로 부둥켜하고 좋아하고 뭐 울어 안 울어.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 한다. 니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지 선생님이 데리고 농담이 아니라 여기 어디야 석바이상 가가지고 석바이상 뭐가 유명해? 닭발 먹어봤어요? 석바이상에 닭발 유명하다. 석바이상 어딘지 몰라? 아유, 선생님이 인천 강의를 94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오래 했지? 어? 뭐 하여간에 닭발에다가 소주 한 잔 빨고 그러면 금방 친해져 안 친해져? 그럼 내일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인간관계 개선, 이게 조직 발전이야. 조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술 처먹고 인간관계 개선하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직 발전이야 쉽게 얘기하면. 정글의 법칙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팀은 뭐라 그래? 족장 부정원? 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게 바로 지금 조직 발전 기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라 밑줄.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인간의 가치관 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나온 게 4번 하나 체킹,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자, 오른쪽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메뉴의 행정기획의 과정에서 성공 조건이 쭉 나오는데 쭉 읽어보는데 하나 가져갈게.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 하나는 8번. 가외성의 고려. 가외성은 여유분을 얘기해. 여유분.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우리 TV에 우리 연예인들 나오잖아. 그러면 연예인들 99%, 자, 여기 보자. 얼굴을 개혁해서 하랬어. 연예인들 얼굴 개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는 다 뭐, 예뻐지기 위해서,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얼굴 개혁을 해야 하네.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옛날에는 여러분들 여자만의 고유의 어떤 얘기인데, 이제 남자들 다 뭐, 코도 하고 눈 쌍꺼풀 다 해요. 그러더라고. 남자들 눈 트임도 하고 다 그러는데. 자,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어. 여유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윳돈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야. 정부도 개혁할 때는 뭐가 필요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외성 고려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11번. 자,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는 어떠한 개혁이 바람직해? 전면적, 급진적 개혁이 좋겠지. 당연히 유리하니까. 근데 불리할 경우에는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점진적 전력이 보다 현실적인 개혁안이 된다. 자, 봤으면 내려가서 개혁의 추진과정. 추진과정 묻는 거 안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들 필요성 인식하고 저항성 인식하고 자 3번 별표 개혁안의 작성. 자, 개혁안의 작성 자체는 외부 인사가 작성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내부 인사 두 가지 용으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자, 외부 인사는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하는 대학 교수들 아니면 연구단체 연구원 시민단체 연구원들 이런들한테 개혁을 의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외부 인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깥에서 숲을 바라보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받기가 용이하잖아. 용이하겠죠. 그럼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내년도 총선이나 대선에 유리하지 않아? 유리하죠. 이게 바로 개혁의 정책인 측면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개혁을 의뢰하면 여러분들 보고서가 길고 세밀하고 그리고 건의한 또 극단적인 개혁안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외부 인사한테 개혁을 의뢰할 때는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투입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부 실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상적 개혁안이 등장할 위험성이 있죠. 자, 내부 인사는 현장에 있는 내부 인사는 현직 공무원들을 개혁을 작성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경비 절약되죠. 내부 실정에 맞는 개혁안이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죠. 집행보다 빠르고 용이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고서가 간단하고 집중적이고 문제점 관리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는 단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개혁의 저항과 저항 극복의 대책이 나왔는데, 저항의 원인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없고. 자, 근데 쌍가루 이번에 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의 대책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거기 세 가지 형태가 나와. 규범적 사회적 전략, 두 번째 공리기술, 세 번째 강제가 나왔는데, 자, 규범적 사회적 전략을 얘기할 때는 적절한 상징적 조작, 상징적 조작에다가 밑줄. 뭐 특정 인물 영화시키는 것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러분들 뭡니까? 수능을 확보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밑줄, 개혁 지도자의 카리스마의 제고, 영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영화시키는 거야. 그럼 개혁의 정당성, 규범적으로 정당성을 뭘 가져간 거죠. 갖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거기 밑주신 거 보자.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것들,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공리기술 나온 거 봐. 공리는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 공리가 아니야. 요 공리가 아니라 이 공리야. 이 아단의 공리는 뭐야? 이거. 이게 실리. 실리가 공리야. 그래서 이 공리. 업적 공짜 아니야. 실리. 나의 실리. 나의 이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때 공리는 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이익. 그러니까 개혁 관련자들의 이익을 좀 보상해 주는 것들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이익 침해 방지란 말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 추진 방법을 좀 점진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쓰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점진적인 추진, 적절한 시기의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거 봐.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의 사용. 나왔죠? 밑줄을 친 이유가 있어. 시험 문제에 만약에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그럼 뭐 같아? 기술이 빠졌어. 그쪽 규범 같잖아. 근데 기출 문제야. 공리기술로 본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문제 많은 게야. 개혁안의 명확화 공공성의 강조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 규모로 봐야지. 이걸 어떻게 공리기술로 봐. 근데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가 함정을 파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를 낸 분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편협된 사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기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뒤에 게 기술의 사용이 생략된다 하더라도 공리기술로 봐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강제 나온 거 봐. 계층제 에 관한 건 명령, 물리적인 제재, 신분상 불이익, 긴장감정 총 나왔죠, 여러분.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저항 극복의 최종적인 방법 그런 뭐야? 정 안 되면 여러분들 머리털 뽑아 안 뽑아? 선생님이 집에 큰 아들 녀석이 지난주에는 술을 일주일 동안 4일을 먹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술 적당히 먹으면 좀 너무 많이 먹잖아. 그래서 마지막 그 네 번째 늦게 들어온 날 문자를 보내서 오늘 술 꼬라서 들어오면은 집 나가라. 넌 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거 통보를 해버려서 그러니까 녀석이 바로 들어오는 거 이제. 술을 좀 안 먹었어. 덜 먹었더라고. 먹긴 먹었대.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내가 극기야 마지막 한 것은 뭐야? 긴장감을 조성한 거 아니야. 뭐야? 강제. 신분상에 불이익 주겠다고 한 게 안 한 게? 한 거죠. 강제. 정 안 되니까 뭘 쓴 게야? 강제. 그러니까 최종적인 저항의 극복 방법은 강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청소년기 때 뭐 여러분들 뭐 얘기하고 말로 설득도 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 뭐 야 너 말자 아버지가 뭐 옷도 사주고 뭐 스마트폰 사줄게. 그래도 말 안 들면은 앉혀놓고 머리털 뽑아 안 뽑아?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은 강제에 들어간다 그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옆에 이제 추진 전략의 개혁의 속도의 급진 전면 점전 부분 나온 거 보자. 급진 전면 나온 거 보자. 장점. 유능한 리더가 존재할 경우에 카리스마적인 성격 갖고 리더가 존재하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지.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개발도상국가에 많아 안 많아? 유리하겠고 신속한 변화도 이미죠.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항을 야기하네. 급진은 이전 정책을 연기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롭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안정성 저해합니다. 이 장단점을 꺾고나는 것이 점증 부분적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이해되면 돼. 그리고 급진 전면하고 그 밑에 명령 하향과 같은 거고, 점증 부분하고 그 밑에 참여 상향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만 연결하면 됩니다.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행정개혁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 나왔어요? 미국 나와서 안 나왔어? 미국 다 볼 필요 없고, 자, 거기 1번만 별표. 자, 1번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실적지 확립의 토대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우리 앞에서 배웠지? 그래서 오늘 자, 정치적 중립 최초로 규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한 것이 바로 펜틀법이야. 새로 오신 분들은 실적주의가 뭡니까 물어보는데, 공무원 뽑을 때 시험 봐서 뽑는 걸 얘기해. 뭐 봐서? 시험 봐서. 공개 경쟁 시험 봐가지고 객관적인 능력, 실적이 성적이야. 그 실적이 성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거 하나 체킹.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연구 행정개혁은 3번에 대처에다 별표. 자, 대처 철의 여인 아니야? 자, 근데 점진이야, 거기 급진이야? 점진이야, 점진. 그리고 대처의 개혁 자체를 대표하는 게 D급번에 재무관리 개혁이 있고, 릴번에 넥스트 스텝, 후속 조치라는 개혁 두 가지가 대처 거예요. 언제 재무관리 개혁하고 후속 조치 내용 봅니까? 보지 마세요. 그것이 대처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무관리 개혁은 1982년도에 시행되는데, 선생님 보자. 여기서 공무원 정원 상한제하고 여러분들 예산 제도를 바꾸는데 언제까지 하자는 여러분들 그 기간이 없었어. 종결점이 없었어. 그러니까 황석으로부터 천천히 하자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82년도에 해가지고 88년도에 소기의 목적이 완성이 돼. 그리고 88년도에 발표한 게 바로 그 다음 단계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근데 두 가지는 대처고요, 대처. 근데 대처 다음에 집권한 게 누구냐? 오른쪽에 메이저야. 메이저 때 만들어진 것이 미출 심일헌장이야. 그래서 심일헌장을 대처과라고 바꾸면 틀려. 심일헌장은 누구? 메이저 때 등장했다는 것을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쌍가로 3번에 뉴질랜드 나온 거 봐. 뉴질랜드는 가장 급진적 추진 전략이란 말 나와, 나. 그거 하나 밑줄. 자, 그럼 맨 밑에 한국 행정개혁 나왔는데, 한국 행정개혁은 시험체 잘 안 나옵니다. 10, 20, 30 쭉 보세요. 그럼 특이한 게 있어, 나온 거 보면은. 뭘은 없어. 다음 페이지 봐봐. 박근혜 정부는 없잖아. 이제 박근혜 정부 일부러 뺐어요. 됐고. 지금 이런 국정농단 사건, 진실사건, 또 여러분들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좀, 유일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에 저기가 계시잖아. 그래서 실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넘겨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쭉 나왔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 지금 외워야 합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다음번에 조직이론 시간 때 정부 조직도를 학습을 할 거야. 그때 내가 얘기를 해. 그때 우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중점 두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별도로 정리할게. 행정 서비스 헌장. 자, 요거 가끔 나옵니다. C급도 아니지만은 뭐 D급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시민 헌장, 행정 서비스 헌장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인데. 자, 일단은 개념 나온 거 보죠.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주민의상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 선정을 해서 어떻게 이행하겠습니다. 이행할 때의 기준 이렇습니다.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만약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문서로 공표해서 문서로 약속한 행위. 이게 시민 헌장이에요. 현재 보자.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승객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KTX 탔는데 뭐 30분 지연 연착했다 그러면 운임의 몇 프로 자체를 보상하겠습니다.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승객 헌장만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 다 여러분들 헌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시민 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 헌장에서 이해할 게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지정은 밑줄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사용한 누구 시민한테 알려주는, 사용자는 시민이야. 유저는 누구야? 시민 아니야. 행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아니야. 자, 옆 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연계 메이저 총리 때 등장했다. 자, 그러면 시민 헌장에서는 쌍가로 3번 시민 헌장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나왔나?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1번 나온 게 고객 중심주의 나왔죠? 두 번째, 서비스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밑줄 구체성과 명확성을 띄어한다. 3번의 별표. 거기 행정 서비스는 가장 높은 순위의 서비스입니다. 탑 레벨이야. 적어놓자. 최상, 최고라고 적어놔. 최상, 최고의 서비스야. 그러니까 현재 주택 보급률이 70%다 그러면 최소한 71%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80%, 85%, 90% 이렇게 약속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최상의 서비스를 최소한의 서비스 그러면 틀려. 근데 만약 이것을 제가 얘기해보자. 최적의 서비스로 바꿨어. 맞을까 틀릴까? 최적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서비스.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을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10명 가운데 한두 사람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TV에 한국사 강의했던 친구가 TV에 나와서 뭐 여행도 다니면서 설 누군데? 설? 뭐죠? 설민석. 설민석이가 여러분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뭐 입시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나왔잖아. 근데 설민석 강의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에이, 그 별개야라고 사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이란 말은 안 써. 최상, 최고란 말을 쓰죠, 여러분들. 근데 설민석이는 입시학원의 한국사 강의에 최고의 강의를 해. 그건 맞을 수 있겠지만은 최적이란 말은 안 쓴다고. 이해했어요? 최적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서비스에 대응된 비용, 얼마의 비용 들어가고 이때 고객의 편익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산해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자고 그런 거고 5번, 6번 보자. 잘못된 서비스 시정 절차 보상 조치를 명시해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고객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자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자, 그래서 그 페이지에 날개 왼쪽 나온 거 보자. 시민 헌장에서는 행정기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란 말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쌍가로 4, 쌍가로 5번 넘점 없고, 자, 쌍가로 6번에 시민 헌장에 장단점이라는 게 나왔나? 나오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여러분들 단점이 있는지 보자. 장점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정전의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 주상적 관계를 구체적 계약적 관계로 전환. 근접 통제의 물리적인 한계 극복.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선생님 보자. 과거에 여러분들 철도가 지연됐다. 그럼 어떻게 통제하려고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겠잖아. 막연하게 불만이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잖아. 근데 시민 헌장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서 그렇게 보상하지 않을 경우는 구체적으로 의의를 제기를 해야 하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민들의 근접 통계. 주민들이 가깝게 행정을 통제하는데 만들어 놓은 물리적인 한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표현이에요. 서비스 제공 방법 기준을 다 미리 정해서 공표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한다란다? 하죠. 단점 보세요. 단점 2번 별표. 자, 모든 행정 원리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철도 지연되면 돈 얼마 주겠습니다.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호하는 편협한 경제 논리. 자, 여러분 여기 보자. 복지센터, 행정복지, 주민센터. 여러분들 쉽게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등초본 뛰는데 1시간 기다렸다. 그러면 1시간을 기다리면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얼마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혼성을 또 발표를 해. 대부분 그래서 이 잘못된 점을 보상할 때는 다 금전과 연계를 시켜. 그게 그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편협한 경제 논리에 젖어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또 하나 서비스 지나치게 밑줄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 없어? 없고 창의성도 떨어지겠죠. 그죠?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유연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진다고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두 번째 여러분들 OX 11원장은 행정의 유연성 제기에 기여한다. O야 X야. X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말씀드린 오른쪽에 민원 행정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출제에 최근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만나보다 딱 한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어넣은 건데, 매년 민원 행정이 무엇인가 개념을 잠깐 봐봐. 민원 행정이란, 민원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고객의 요구 아니야, 국민의 요구. 그래서 정부의 구제 행위를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의 서비스 행정을 민원 행정 그러는데, 내려가서 여러분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쌍가루 3번에 민원의 유형이 좀 나왔나? 나왔죠. 거기 성격 잘못 나왔다. 성격 지워버리고 민원의 종류예요. 거기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고청 민원, 복합 민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수인 관련 민원 나왔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건 딱 두 개야. 하나는 6번의 복합 민원. 자, 6번의 복합 민원 나온 거 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밑줄. 여러 기관이나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복합 민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여기 들어보세요. 아파트 등기하려고 그래. 그럼 등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일단은 법원 등기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종 구청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방세 납부 증명서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 여러분들 주민센터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은행도 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아파트 등기할 때 여러 기관이 관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걸 우리는 복합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번엔 7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밑줄.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조치한 민원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들어보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요새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들이 뭐 다른 아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입대위의 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 아파트 자체가 여러분 여기 보자. 보통 1000세대 이상이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여러분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35억 정도 돼. 35억. 아니, 그게 35억 정도 돼. 그럼 35억이라는 금액은 커, 안 커?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파트는 또 그 위에 각종 수익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폐품그룹 다 팔잖아. 수익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 내부에 만약에 저 사우나도 있고, 여러분들 이 골프 시설도 있고,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 돈 받아.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돈을 또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럼 그러한 수익금이 상당한 금액이야. 그 잡수익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돼. 그 만약에 잡수익이 한 달에 400, 500만 원 따져 1년이 얼마야? 5천, 6천만 원이야. 근데 그러한 눈먼 돈 자체가 여러분들 입대위의 장난에 의하여 여러분들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어. 이건 잘 몰랐죠. 그런 처음 들어보죠.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목격한 사람들이 어떡하냐? 입대위가 한 것을 여러분들 다섯 세대가 여러분들 공동으로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에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민원의 유형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9번에 뭐가 나왔어요? 균형성과표. BSC가 나오죠. 자, 이것도 가끔 출제에 나오는데, 자, BSC 자체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는데, 이것은 1990년도 민간 컨설팅 회사에 여러분들 연구원으로 있던, 노톤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버드 여러분들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카플란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버드 대학교 논문에다가 논문을 기고를 해. 이런 얘기하면 여기 보자. 우리가
기업의 어떤 성과를 평가할 때는 매출액 같은 재무적 관점만을 갖고 평가하잖아. 1년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재무적 관점을 지나치게 경시했다. 비재무적 관점은 거기에 얼마나 만족했냐, 연구개발 분야에 얼마나 투입을 했냐, 내부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나 능률적이냐 이런 것들을 너무 경시했어. 그래서 기업의 진정한 성과를 평가할 때는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해서 개발된 게 BSC 균형성과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균형성과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재무적 성과는 구성원의 역량, 고객의 신뢰에 같은 미칠 비재무적 성과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지, 즉 비재무적 성과도 포함해서 균형 있는 성과 평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네 가지의 관점이 나와요. 하단 봐봐. 재무적 관점, 두 번째 고객 관점, 세 번째 내부 업무 처리, 마지막으로 학습 성장 관점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어쨌든 뭘까? 민간 기업은 재무적 관점이에요. 근데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뭐야? 고객 관점을 가장 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학습 성장 관점은 바로 뭘까? 여기 보자. 기업이나 국가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 개발비에 얼마나 여러분들 투입을 했냐, 또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것들은 뭐가 있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학습 성장 관점이야. 그럼 여기 보자. 연구 개발에 얼마나 투입했냐, 이걸 토대로 다른 관점 자체가 성장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성장 관점은 맨 위에 4대 관점 중에서 가장 하부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구조? 하부 구조 학습 성장 관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대 관점 자체에 관한 재무적 관점부터 성과 지표가 쭉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쭉 내려가서 자,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스만과 게블러가 파악한 정부제 창조 방안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얘기한 게 작고 혈직인 정부의 구축 방안 10대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보자. 작고 혈직인 정부 그러면 뭐가 떠올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적어놔. NPM이라고 적어놔. NPM. 이거 신공공관리론이야. New Public Management. 우리가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학습할 때 다 배울 거예요. 신공공관리론. 국가 운영을 작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행정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청매, 지역사회 소유부터 다음 페이지 시장, 지향적 정보까지 10대 원칙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합니다. 뭐랑 똑같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과. 그렇죠. 함정 파는 것만 잠깐 보겠는데 5번 별표. 5번에 결과 중심이야, 투입 중심이야? 결과. 이거 함정 파는 거예요. 그게 함정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팔 때는 거의 다 그걸 봐. 알았죠? 투입 지향이 아니라 결과, 산출 지향이야.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제2절에 기관 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온 건데, 자, 여기 보자. 기관 형성은 9급, 7급 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급 공채도 딱 한 번 자고 안 나와서 약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건 문제에서 거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기관 형성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자. 변동을 담당하는 공식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걸 기관 형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변동을 담당하는. 선생님 보자. 삼성에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 미래 삼성을 위하여 여러분들 뭐 전략기획실, 미래 전략기획실을 창설했다. 그럼 미래 전략기획실을 창설하는 거 바로 기관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 형성 자체를 여러분들 좋지 않은 의미로 썼어. 군사정권 때 군사정권 연장용으로 사용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4.17, 5.18 광주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탄생하냐면은 50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삼청교육대라고 들어봤어요? 삼청교육대가 등장한 명목상의 이유는 바로 뭐야? 깡패 수당이야. 깡패를 잡아서 없애겠다. 근데
물론 깡패들도 일부가 들어갔지만은 삼청교육대는 반정부 인사들이 상당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병신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죽어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방학한 기관 형성, 그럼 가치관 태도를 변동시키는 기관을 만드는 건데 그럼 기관 형성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학자들이 기관 형성 문제를 일부러 여러분 출제해서 안 내왔다고. 근데 이거는 기관 형성을 만든 이유는 워낙 의도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급격한 변화의 환경에 행정이 탄력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해 두시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기관 형성 나온 거 보자. 변동을 유도하고 변동을 보호하는 공식 조직을 창조, 지도, 계획하는 것. 거기 여러분들 계획, 지도하는 것을 보통 뭐한다? 관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서 관리하는 것, 기관 형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내려가서 기관 형성에 관련 변수에 1번에 내적 관련 변수라는 게 나와. 이 내적 관련 변수는 기관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내부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어떤 기관을 만들 때 안에 청무과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기획실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내적 관련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5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어디다 적어놓자. 이게 적어라. 지프차의 내부 구조. 지프차의 내부 구조. 찌야. 찌는 지가 2개죠. 지도력, 지도인용. 지프차, 차는 자동차, 자원. 지프 프로그램. 마지막 내부 구조. 됐어요? 일단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인용, 학급 급한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은 각종 여러분들 물적 자원도 있고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프로그램은 각종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돼. 사업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알았습니까? 내부자는 총무과, 영업과 만드는 게 내부 구조지 뭐야. 자, 그다음에 외적 관계 변수에서 4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여기 보자. 여러분 심청의 아버지 이름은 뭐야? 신봉사는 이름이 아니지. 심학규 아니야. 심학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심청이는 공양위 300석에 의하여 몸을 팔려가죠. 그래서 학규가 애절한 사연을 수기를 썼어. 학규수기. 요것만 확으로 바꿔. 학규수기. 확산적 관련 변수, 규범적 관련 변수, 수권적 관련 변수, 기능적 관련 변수, 학규수기.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출제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출제위원이라 그러면 이건 내고 싶어. 맨 밑에 확산적 관련 변수를 물어보고 싶어. 확산적 관련 변수는 누굴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을 얘기하는 게야. 기관을 만들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하나 정리.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나와. 1, 2, 3. 다 보지 마시고 뭘 보냐? 여러분 1번의 생존 능력 밑줄. 이 생존 능력을 기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관성.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야. 기관 만들었다 그러면 계속 생존을 해야 되나 해야 돼.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래서 행정개혁 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틀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자, 간략히 좀 정리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페이지 여러분들 677페이지. 자, 기획 접근 방법, 관리 기술. 제가 아까 관리 기술을 얘기할 때는 과정, 절차, 기술, 도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했죠. 하단에 구적, 기구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전통적 조직 이론에서 주관 전형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서 했죠. 그 다음 페이지. 인간관계 가치관 대해서 조직발전 기법은 행태론적, 인간관계론적 접근에 들어간다. 옆 페이지. 자, 상황이 유리할 경우에는 전면적, 급진적 개혁이, 불리할 경우에는 점진적 개혁이 보다도 합리적이다. 그래서 개혁안의 작성 외부 내부, 객관적 종합적인 개혁안 외부 인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혁안 내부 인사. 양자 가운데 관료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성이 있어. 내부 인사.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저항 극복의 대책 3가지가 나왔죠. 내가 여러분 이거 얘기했습니다.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는 뭐에 들어가? 공리기술. 기분 나쁘지만 최종적인 저항 극복의 대책은 뭐야? 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장을 넣은 게 682페이지.
대체 행정개혁은 점진이야, 급진이야? 점진. 시민헌장은 대처 거야, 메이저 거야? 메이저 거. 됐습니까? 자, 넘겨서 여러분들 685페이지. 자, 시민헌장의 기본 원칙 가운데 행정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야, 최적이야? 최상이죠. 최소한도 아니고 최적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시민헌장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활성화시켜 저해. 옆에 이제 민원의 종류를 얘기할 때,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관련 기관이 관련돼 있다. 복합민원. 5세대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균형성합회의 4대 관점 얘기해봐. 재무적 관점, 고객, 내부 업무 처리. 마지막으로 학습 성장. 하부 구조로 뭐야? 하부 구조. 학습 성장 관점. 자, 페이지 691. 자, 변동을 담당하는 공식 조직을 창설하는 것을 뭐라 그래? 기관 형성. 내적 관계 변수 어떻게 하라? 지부차의 내부 구조. 외적 관계 변수는 학교 수기. 일반 국민은 확산적 관련 변수. 생존 기준의 평가 기준.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 생존 능력. 다른 말로 기관성이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업 이야기해보자. 제 6편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처음부터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지금 행정론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별도로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나가는 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두 번째 도는 사람들도 마음 가다듬고 하다 보면은 행정학 점수는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내년도 공무원 인력 발표됐죠? 18,000명. 국가직 18,000명 모집하는 거. 지방직 빼놓고 18,000명. 굉장히 많이 뽑는 거야. 이 사람들 표현들 왜 이래? 그러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내년도 좋은 기회니까 공무원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1권 갖고 나오세요. 1권.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